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새벽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그것은 단순히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최진사 댁의 운명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도 같았다. 연하는 가슴을 옥죄어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누르며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별채를 향해 내달렸다. 동이 트기 전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마당은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허공의 하얀 입김으로 흩어졌다. 방문 앞에는 어머니 윤 씨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고 문은 활짝 열린 채 찬 바람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연화가 떨리는 입술로 어머니를 부르기도 전에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이 그녀의 눈동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늘 혼례를 치러야 할 신부, 언니 옥선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어지럽게 널브러진 비단 이불과 화려한 패물함이 뒤집혀 굴러다니는 바닥 위에 하얀 종이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언니는요? 언니는 어디 갔습니까? 연화가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윤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짐승 같은 신음만을 토해낼 뿐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찰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언니의 필체였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수보다 날카로워 읽는 이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 소녀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죽어도 그 가난한 병자에게 시집갈 수 없습니다. 평생을 냄새나는 약탕관이나 다리며 초가 삼간에서 썩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분과 함께 한양으로 떠납니다. 부디 찾지 마십시오.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있는 이기심과 도끼의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언니는 가문의 명예나 부모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과 욕망만을 위해 가문을 멸문의 위기로 몰아넣고 야반도주를 감행한 것이었다. 그때 건너방에서 인기척을 느낀 최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휘청거리며 나타났다. 무슨 소란이냐? 아직 닭도 울지 않았는데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 것이냐? 최진사의 호통에 윤 씨가 비로소 정신을 차린 듯 바닥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대감, 이 일을 어찌합니까? 그년이, 그 망할 년이 도망을 쳤습니다. 혼례 당일에 신부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 말은 늙고 병든 최진사의 귀에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화의 손에 들린 서찰을 낚아채 읽어내려갔다. 종이를 쥐고 있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했고 입가에서는 거품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네가 기어이 아비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집안을 말아먹는구나. 격분을 이기지 못한 최진사가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아버님, 연화의 비명과 함께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와 최진사를 안방으로 옮겼고 의원을 부르러 가는 발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연화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이미 오랜 지병으로 기력이 쇠하신 상태였다. 그런 분에게 이런 충격은 치명타나 다름없었다.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다 끝났다. 사돈댁에서 가마가 당도할 시간이 코앞인데 신부가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우리 집안은 이제 천하의 조롱거리가 되고 관아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할 것이다. 어머니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은 과장이 아니었다. 혼례는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가문 간의 약속이었다. 게다가 상대는 비록 몰락했다고 하나 한때는 떵떵거리는 세도가였던 이 진사댁이었다. 신부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요. 위약금과 관아의 문책까지 감당해야 했다. 가세가 기울어가는 최진사댁으로서는 멸문지화나 다름없는 재앙이었다.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자신을 다잡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다. 도망간 언니를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다. 지금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어머니와 자신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 뻔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것이 보였다. 시간이 없었다. 멀리서 새벽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신호처럼 연화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한 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화려한 원삼, 언니가 입어야 했을 그 붉은 홀레복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축복의 옷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희생의 수의처럼 보였다. 어머니, 연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울다 지쳐 탈진한 윤 씨가 탄 눈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저 옷 제가 입겠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제정신이냐? 연화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이대로 날이 밝아 가마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끝입니다. 아버님은 깨어나지 못하실 것이고 집안은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언니는 이미 떠났습니다. 누군가는 가마에 올라야 합니다. 윤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연화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 집 아들이 어떤 놈인지 네가 모르느냐? 병색이 완연하여 오늘 내일 하는 위인이라지 않느냐?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하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이다. 네 언니가 오죽하면 도망갔겠느냐? 금지옥엽 키운 너를 그런 생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다. 그럼 다 같이 죽습니까? 연화의 차가운 일갈에 윤 씨의 말문이 막혔다. 연화의 눈에서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도 무섭습니다.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라도 가지 않으면 아버님은 누가 살립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가서 죽은 듯이 살면 됩니다. 어차피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정혼자가 아닙니까? 제가 가서 언니 노릇을 하든 죄를 빌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은 가문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불쌍한 내 새끼. 이 박복한 년을 어찌할꼬. 모녀의 통곡 소리가 새벽의 냉기를 타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많지 않았다. 멀리서 희미하게 풍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신랑 측의 함진아비와 가마꾼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선 것이었다. 연화는 눈물을 닦아내고 거울 앞에 앉았다. 윤 씨는 손을 덜덜 떨며 딸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따라 올리고 무거운 가채를 머리에 얹었다. 언니를 위해 준비되었던 최고급 분을 얼굴에 바르자 창백했던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덮여갔다. 그것은 마치 가면을 쓰는 것과 같았다. 이제 최연아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도망간 최옥선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다. 눈가에는 붉은 연지를, 입술에는 붉은 입술 연지를 찍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눈동자만은 깊은 우물처럼 슬프고 어두웠다. 연화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이제 최옥선이다. 나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여인이 되어야 한다. 내 본 모습을 들켜서는 안 된다. 화려한 화롯을 걸치자 묵직한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옷자락마다 수놓아진 모란꽃은 부귀영화를 상징했으나 지금 연화에게는 가시덩굴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족두리를 쓰고 긴 한삼을 손에 끼웠다. 준비는 끝났다. 밖에서는 이미 함사세요 하는 함진아비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동네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소뚜껑을 밟고 들어설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경사스러운 날이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들뜬 목소리가 방 안의 침울한 공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연화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방문이 열리고 수모 신부의 시중을 드는 여인가 들어왔다. 아기씨, 준비 다 되셨습니까? 신랑님께서 기러기를 들고 전할례를 올리러 들어오십니다. 수모는 신부가 바뀐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싱글벙글 웃으며 연화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다.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여 얼굴을 가렸다. 다행히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하얀 한삼과 족두리의 장식이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숨겨주었다. 윤 씨는 방문 밖으로 나가려는 딸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하고 꽉 쥐었다가 수모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손을 떼어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애처로워 연화는 다시금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방을 나섰다. 마당으로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밤새 내린 서리로 인해 마당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이 신부에게 쏠렸다. 웅성거리는 소리, 축하의 말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수모의 부축을 받아 대례청으로 향했다. 저 멀리 대례상 맞은편에 신랑이 서 있었다. 푸른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 신랑의 모습은 소문대로 왜소해 보였다. 멀리서 보아도 어깨는 구부정했고 간간히 기침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이는 것이 보였다. 저분이 나의 지아비가 될 뿐이구나. 연화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를 훔쳐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그림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병약한 서생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곧고 단단한 마치 칼날 같은 기운이었다. 혼례 절차는 꿈결처럼 아니 악몽처럼 진행되었다.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고 서로의 눈을 맞추는 순간에도 연화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일 뿐이었다.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만 술잔을 건네받을 때 스치듯 본 그의 손이 의외로 크고 굳은 살이 박혀 있다는 것. 그리고 찰나의 순간 마주친 그의 눈빛이 소문처럼 흐리멍덩하지 않고 깊은 심연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는 잔상만이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러나 그 생각조차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혼례가 끝나고 이제 가마에 오를 시간이 되었다. 신부 입장이오. 가마꾼의 외침과 함께 연화는 화려한 꽃가마 앞에 섰다. 이 가마를 타면 다시는 이 집으로 연화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없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안방 문틈으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아버지가 누워 있을 것이고 대청마루 기둥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불효녀 연화는 가서 죽은 듯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한 연화는 몸을 굽혀 가마 안으로 들어갔다. 가마 문이 닫히고 세상과 단절된 좁고 어두운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가세 하는 소리와 함께 가마가 덜컹거리며 허공으로 떠올랐다. 멀미가 날 듯한 흔들림 속에서 연화는 무릎을 끌어안고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좁은 가마 안은 묘하게 안락하면서도 숨막히는 감옥 같았다. 밖에서는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행렬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이제 그녀는 가난한 선비 이선의 아내이자 도망간 언니의 대역 죄인이 되어 험난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돌아 산길로 접어들 때쯤 연화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소녀 시절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낙인이었다. 가마가 멈춰선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산중이었다. 요란했던 풍악 소리는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이름 모를 산새의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잔뜩 웅크린 채 바깥의 동태를 살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을 넘는 소리도, 하인들이 나와 신부를 맞이하는 왁자지껄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내리시지요 하는 신랑 이선의 건조하고 낮게 깔린 목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가마 문을 열고 발을 내딛자 발밑에 밟히는 것은 잘 닦인 디딤돌이 아니라 푸석푸석한 흙과 잡초였다. 수모의 부축을 받아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 아래 드러난 신혼집의 풍경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기둥은 비바람에 사가 기울어져 있었고 지붕의 택짚은 군데군데 썩어 내려앉아 하늘이 보일 지경이었다. 담장은 무너져 있어 짐승이 드나들기에도 거칠 것이 없어 보였으니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버려진 폐가에 가까웠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오. 이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위태로워 보였다. 쿨럭, 쿨럭, 마른 기침 소리가 그의 등을 따라 붙었다. 연하는 수모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고 무거운 화롯자락을 끌며 그 뒤를 따랐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쳐왔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화로 하나와 촛불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신방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신부를 위해 마련된 비단 금침 따위는 없었다. 그저 색이 바랜 목침 2개와 얇은 소미불 한 채가 전부였다. 연화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언니 옥선이 왜 야반도주를 했는지 뼈저리게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금지옥엽 자란 귀한 딸이 이런 곳에서 하룻밤인들 견딜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연화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곳이 이제 그녀의 무덤이자 그녀가 짊어져야 할 업보의 현장이었다. 이선은 족두리를 벗겨주지도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도 않았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서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칠 뿐이었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창백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부인께서는 저쪽 아랫목에 드시오. 나는 읽던 글이 있어 밤을 새워야 할 듯하오. 그것은 명백한 축객령이자 신부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첫날 밤 소박이라니 여인으로서 이보다 더한 치욕은 없을 것이나 연화는 오히려 안도했다. 만약 그가 자신을 안으려 했다면 떨리는 몸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정체가 탈로 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예, 서방님, 그리하겠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대답하고 구석으로 물러나 앉았다. 화려한 화롯을 입은 채 쪼그리고 앉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한 방안 풍경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산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연화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선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화롯을 벗어 개어놓고 챙겨온 진보다리를 풀었다. 가져온 옷가지 중 가장 수수한 무명 저고리와 치마를 꺼내 입었다. 비단 옷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머리에 꽂았던 화려한 장신구들도 모두 빼내어 패물함 깊숙이 넣었다. 거울 하나 없는 방에서 손으로 머리를 대강 빗어 쪽을 지고 부엌으로 향했다. 부엌 사정은 방 안보다 더 참혹했다. 솥은 녹이 슬어 있었고 쌀독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찬장을 뒤져보니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와 소금 한 줌이 전부였다. 연화는 한숨을 쉬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였다. 울어서 해결될 일이라면 밤새 울었을 것이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집을 일으켜야 한다. 그녀는 우물가로 가서 살을 내는 듯한 찬물에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부직갱이로 아궁이 속을 헤집으며 불씨를 살려냈다. 최진사 댁의 둘째 딸로 살면서 부엌길을 직접 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깨너머로 본 기억을 더듬어 서툴게나마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밥이 끓어넘치고 국간이 맞지 않아도
어쩔 수 없었다. 밥상이라 할 것도 없는 낡은 소반에 밥과 국, 그리고 시래기 무침을 올려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 이선은 이미 깨어 있었으나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기침하셨습니까? 아침상을 봐왔습니다. 연화의 말에 이선이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밥상을 한번 훑어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최진사댁 귀한 따님이 이런 거친 음식을 만질 줄도 아시오? 독이라도 탔을까봐 겁이 나는구려. 비꼬는 말투였지만 연화는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부족한 솜씨이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이선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짜군. 그러면서도 그는 숟가락을 놓지 않고 묵묵히 밥을 비웠다. 그 모습이 밉살스럽기보다는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였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선은 다시 책을 펴들었다. 연화는 빈 그릇을 들고 나와 설거지를 하고 마당에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손톱 밑에 새카만 흙대가 끼고 고운 손등이 거칠게 터져나갔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몸을 혹사시킴으로써 마음의 불안을 잊으려 했다. 마을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봐, 저 여자가 최진사댁 딸이라며? 언니가 도망갔다더니 동생이 대신 팔려왔나 보네. 저 집 신랑 꼴을 보니 얼마 못 살 것 같던데. 저 어린 것이 벌써 과부될 준비를 하는구먼.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에 꽂혔지만 연화는 묵묵히 호미질만 해댔다. 며칠이 지나자 연화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고단한 일상으로 굳어졌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캐고 밭감을 구했다. 밤에는 파바느질을 하여 쌀을 구했다. 그녀가 가져온 폐물을 팔면 당장의 배고픔은 면할 수 있었겠지만 연화는 그것을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다. 남편의 약값으로 써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곁을 주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기침을 하며 책만 읽었다. 하지만 연화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약탕관을 다리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그의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지켰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병약하다고 소문난 남편이었지만 밤이 깊어 사위가 조용해지면 그의 기침 소리가 뚝 그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끔 마주치는 그의 눈빛은 병자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형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다. 연화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졸음을 쫓고 있었다. 이선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연화는 그가 읽던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평소에 그가 읽던 책은 겉표지가 낡아 제목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겨보았다. 맹자나 공자 같은 성현의 말씀이 적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책 안에는 기이한 진법 그림과 병법에 관한 난해한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육도 삼약, 이것은 과거 시험을 위한 글공부가 아니었다. 전쟁에서 군사를 부리고 적을 제압하는 병법서였다. 병약하여 오늘 내일 한다는 선비가 어찌하여 이런 책을 탐독한단 말인가. 연화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이선이 들어왔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책을 덮고 뒤로 물러났다. 이선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평소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은 살기가 감돌았다. 무엇을 본 것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한 위압감을 품고 있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께서 읽으시는 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그만. 이선은 성큼성큼 다가와 연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소나귀 힘은 병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다. 그를 아시오? 연화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너머로 조금 배웠습니다.
이선은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하다가 잡았던 손을 툭 놓았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진사의 딸이라 하여 거만하고 무지한 여인일 줄 알았더니 제법이군. 허나 아는 것이 많으면 명이 짧아지는 법이요.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본 것은 잊고 들은 것은 흘려버리시오. 그것이 부인을 위해 하는 충고요. 이선은 다시 자리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화는 알 수 있었다. 방금 전 그가 보여준 모습이 그의 진짜 얼굴이라는 것을.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는 위장이었고 무기력한 태도는 가면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때를 노리며 발톱을 숨기고 있는 범이었다. 연화의 가슴 속에서 두려움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이 남자는 단순히 가난하고 병든 선비가 아니다. 어쩌면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멸망의 구렁텅이가 아니라 새로운 운명으로 향하는 문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다시 잡았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마치 서광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연화의 내조는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남편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이선이 밤늦게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흙투성이가 된 그의 옷을 빨았다. 그가 늦잠을 자는 날에는 밤새 무언가를 하느라 지쳤음을 짐작하고 조용히 죽을 끓여 들이밀었다. 이선도 그런 연화의 변화를 눈치챈 듯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밥상에 올라온 나물 반찬을 남김없이 비우거나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가는 연화의 곁을 지나칠 때 슬쩍 들여다주는 횟수가 늘어났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라 부르기엔 아직 일렀으나 전우애와 닮은 신뢰의 감정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잦아들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릴 무렵 사건이 터졌다. 마을 장터에 갔던 연화는 흉흉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어 탐관오리들을 잡아들이고 억울한 백성을 구한다던데. 글쎄, 그게 다 헛소문이야. 요즘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연화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집 주위를 서성이는 낯선 사내들의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눈매가 날카롭고 허리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연화는 서둘러 장을 봐서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마당에 놓인 남편의 신발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평소의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방문을 열자 이선이 피 묻은 천을 급히 숨기는 모습이 보였다. 서방님, 연화가 놀라 달려가자 이선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지 마시오. 별것 아니니. 하지만 연화는 그의 손을 낚아채 피 묻은 천을 걷어냈다. 그의 팔뚝에는 깊게 베인 상처가 나 있었고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누구와 싸우신 겁니까? 연화의 추궁에 이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산에서 굴렀을 뿐이오. 호들갑 떨지 마시오. 거짓말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칼자국이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길은 야무지고 침착했다. 치료를 마친 후 연화는 이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허나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서방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선은 잠시 멍하니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까지 그 어떤 여인도, 아니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이런 맹목적인 신뢰와 헌신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모두가 그를 병자라 비웃거나 몰락한 양반이라 무시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 도망간 언니 대신 팔려온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목숨을 걸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선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부인은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요.
겉모습은 세상 물정 모르는 규수 같으나 그 속은 천하장사보다 더 단단하구려. 처음으로 그가 연화에게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순간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손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살기를 가득 품은 자들의 습격이었다. 이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벽에 걸어둔 낡은 검을 집어들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쾅! 낡은 살인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거센 바람에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허무하게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그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것은 서슬퍼런 칼날의 섬광뿐이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발소리가 어느새 마루미까지 당도해 있었다. 이선 내 놈의 목을 가지러 왔다.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천둥소리와 함께 울려 퍼졌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이선의 등 뒤로 숨었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남편의 팔에 난 상처, 그리고 지금 눈앞에 들이닥친 살기,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이선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완전히 밀어넣으며 속삭였다. 내 뒤에서 절대 나오지 마시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병약함 따위는 털끝만큼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히려 천군만 말을 호령하는 장수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선은 벽에 걸려있던 낡은 검을 뽑아들었다. 챙강 하는 맑은 금소금이 빗소리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녹슨 칼집에서 빠져나온 검씨는 의외로 매끄럽고 날카로워 어둠 속에서도 창백한 달빛을 머금고 흉흉한 빛을 발했다. 검은 복면을 한 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장으로 변했다. 이선은 몸을 낮추고 적들의 공격을 받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다.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적들의 동선을 꼬이게 만들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치명적인 급소를 노렸다. 쿨럭하는 기침 소리 대신 치룩하는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적들의 수는 많았다. 어림잡아도 대여섯 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아무리 이선의 무예가 출중하다 한들 부상당한 몸으로 좁은 방 안에서 연화까지 지키며 싸우기란 역부족이었다. 계집을 노려라. 계집을 베면 놈이 흔들릴 것이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비열한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칼날 하나가 이선의 옆구리를 파고들어 연화를 향해 날아들었다. 안 돼. 이선이 이를 악물고 몸을 비틀어 칼을 막아냈지만 그 틈을 타 다른 자객의 검이 이선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튀어 연화의 얼굴에 뿌려졌다. 뜨겁고 비릿한 피냄새가 연화의 코를 찔렀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이한 감각이 그녀를 휘감았다. 이대로라면 둘 다 죽는다.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켜만 보다가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었다. 연화의 눈에 아까 다려놓은 아직 식지 않은 펄펄 끓는 약탕관이 들어왔다. 그녀는 두려움을 집어삼키고 약탕관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데일 듯 뜨거웠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놈들, 감히 어디라고 행패냐. 연화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드는 자객의 얼굴을 향해 약탕관을 힘껏 내던졌다. 으악, 뜨거운 약재물을 정면으로 뒤집어 쓴 자객이 얼굴을 감싸쥐며 바닥을 뒹굴었다. 갑작스러운 연화의 반격에 놈들의 대형이 일순간 무너졌다. 지금이요, 연화가 외쳤다. 그 찰나의 틈을 이선은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매서운 빛을 발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이선의 검이 맹수처럼 달려나가 자객들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하나, 둘, 셋. 단 3번의 호흡 사이에 3명의 자객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검술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갈고 닦은 왕실의 비전 검술이었다. 우두머리는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다. 이놈 병자라더니 정보가 틀렸다. 그는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려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선은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객의 단검을 발로 차올려 손에 쥐더니 도망치는 자의 등 뒤를 향해 망설임 없이 던졌다. 푹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가 마당 한가운데에 고꾸라졌다. 거친 빗줄기가 쏟아지는 마당에는 흙탕물과 핏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이선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걸어나가 쓰러진 자들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힘이 빠진 듯 검을 지팡이 삼아 무릎을 꿇었다. 서방님, 연화가 맨발로 뛰어나와 빗속에서 그를 부축했다. 이선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빗물에 젖은 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부인, 다친 데는 없소? 이선은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의 얼굴을 살폈다. 빗물에 젖은 연화의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여 간신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피비린내와 습기가 가득 찬 방 안에서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이선의 젖은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급소를 피했으나 출혈이 심해 안색이 창백했다. 연화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명주천을 꺼내 찢어 붕대를 만들었다. 쑥을 지식여 상처에 바르고 단단히 동여매는 그녀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선은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혼례를 치른 지 달포가 지났으나 제대로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눈 것은 오늘이 처음인 듯했다. 화려한 규방에서 자란 여인이 피를 보고도 기절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여 적을 물리치고 지금은 능숙하게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이선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안도감이자 미안함 그리고 깊은 연민과 애정이었다. 미안하오. 침묵을 깨고 이선이 입을 열었다.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험한 꼴을 당하게 했소. 나는 평범한 선비가 아니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읽으시던 병법서, 숨길 수 없는 무인의 기질, 그리고 오늘 들이닥친 자객들까지. 서방님은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나신 분이시지요. 이선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폐위된 세자, 아니 지금은 그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쫓겨난 죄인 이창이요. 이선이라는 이름은 죽은 껍데기에 불과하오. 이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화의 눈이 커졌다. 세간에 흉흉하게 떠돌던 소문, 선왕의 갑작스러운 승하 후 간신들의 모함으로 폐위되어 유배가던 중 행방불명되었다던 비운의 세자, 그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니. 연화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은 단순히 가문의 영광이나 몰락의 문제가 아니었다. 영모에 휘말린다는 것은 삼족을 멸할 대역죄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가슴 뛰는 전율이 그녀를 감쌌다. 언니가 버리고 간 이 초라한 남자가 실은 천하를 호령할 진정한 주인이었던 것이다. 날이 밝는 대로 떠나시오. 이선, 아니, 이창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 넘겼으나 놈들은 다시 올 것이오. 내 정체가 탄로났으니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소. 친정으로 돌아가서 나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고하시오. 그래야 부인이라도 살 수 있소. 그는 연화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연화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출가 외인입니다. 제 집은 여기고 제 지아비는 서방님입니다. 살아서도 이곳 귀신이 될 것이고 죽어서도 서방님 곁에 묻힐 것입니다. 부인,
이건 소꿉 장난이 아니오. 목숨이 걸린 일이란 말이오. 이창이 버럭 소리를 질렀으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압니다. 허나 혼자서는 못 가십니다. 부상당한 몸으로 어찌 저 험한 산을 넘고 추격자를 따돌리시겠습니까?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서방님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강인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남자를 떠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에게는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창은 연화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쥐어짜내는 작지만 강한 여인.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탄식하듯 숨을 내쉬며 연화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거칠어진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차가운 뺨을 따스하게 감쌌다. 어찌 이리도 무모하고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오. 내 곁에 있으면 가시밭길을 걷게 될 텐데, 피바람이 멈추지 않을 텐데, 상관없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꽃길일 것입니다. 연화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두운 방 안을 밝히는 달빛처럼 환하고 고요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기묘한 평온함으로 채워졌다. 이창은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피냄새와 땀냄새가 묘하게도 안정감을 주었다. 연화도 그의 등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고 토닥였다. 두 사람은 폭풍 우치는 밤, 세상의 끝자락에 매달린 낡은 초가집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하나가 되었다. 날이 밝아오자 비는 그치고 씻은 듯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 하지만 마당의 핏자국과 시체들은 간밤의 참극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창과 연화는 서둘러 채비를 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다. 이창은 바닥을 파서 자객들의 시신을 숨기고 연화는 쌀과 소금, 비상금으로 챙겨둔 폐물을 보찜에 꾸렸다. 집을 떠나기 전 연화는 뒤를 돌아보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혼의 애완이 서린 낡은 초가집. 그곳은 그녀가 철부지 규수에서 한 남자의 아내이자 동지로 다시 태어난 곳이었다. 갑시다. 갈 길이 머오. 가끈을 단단히 매며 이창이 말했다. 낡은 선비의 옷을 입었으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칩거하는 병자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칼을 겨눈 왕의 눈빛이었다. 연화는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보찜을 맨 채 그의 뒤를 따랐다. 예, 서방님.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산길을 택해 걸음을 옮겼다. 험준한 산세가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목적지는 한양이 아니었다. 흩어진 충신들을 규합하고 힘을 길러 빼앗긴 왕좌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산등성 위에 올라서자 발 아래로 운해가 펼쳐져 있었다. 이창은 잠시 멈춰서서 저 멀리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가서 저 썩어빠진 조정을 도려내고 나를 믿고 따라준 부인에게 고생한 보답을 할 것이요. 연화는 그의 곁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저는 보답을 바라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방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만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창이 반사적으로 연화를 막아서며 검에 손을 올렸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숲에서 나타난 것은 자객이 아니었다. 허름한 승려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오고 있었다. 스님은 이창과 연화를 번갈아 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합장했다. 귀인을 뵙습니다. 구름 속에 숨어있던 용이 드디어 여의주를 물었군요. 스님의 시선이 연화에게 머물렀다. 허나 용이 승천하려면
거센 비바람을 한 번 더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인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기묘한 말을 남기고 스님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창과 연화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여의주. 이창은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렇다. 이 여인이 바로 나의 여의주다. 나를 깨우고, 나를 살리고, 나를 날아오르게 할 유일한 반려자. 이창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확신이 타올랐다. 갑시다, 부인. 예. 두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길게 늘어졌다. 험난하지만 위대한 여정의 서막이 올랐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한양의 궁궐에서 그리고 도망간 언니 옥선에게서 또 다른 음모의 검은 그림자가 뻗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둥둥둥. 웅장한 대북 소리가 광화문의 아침을 깨웠다. 그것은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음을 알리는 천지개벽의 소리였다. 붉은 단청이 칠해진 궁궐의 정전. 근정전 앞마당에는 문무백관이 도열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고 그들의 등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했다. 그 엄숙한 침묵을 가르고 용포를 입은 한 사내가 옥좌를 향해 걸어갔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산골짜기 낡은 초가에서 피를 토하던 병약한 선비 이선, 아니 이제는 만백성의 어버이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된 국왕 이창이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낡은 갓근 대신 화려한 면류관이 그의 머리 위에 씌워졌고 흙 묻은 무명옷 대신 금실로 수놓은 골룡포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초가 삼간 시절 촛불 아래서 병법서를 읽던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연화가 서 있었다. 왕비의 대례복인 저기를 입고 머리에는 육중한 대수머리를 올린 그녀의 모습은 지상의 강림한 선녀처럼 고귀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화려한 금박과 비단에 감싸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바닥에는 아직도 산골에서 약초를 캐고 빨래를 하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견뎌온 인고의 세월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신료들이 전하,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치며 엎드렸다. 이창은 옥좌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간신배들을 처단하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그가 다시금 왕좌에 복귀한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궁궐 밖에서부터 소란스러운 고성소리가 들려오더니 금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근정전들을 울렸다. 억울하옵니다. 전하. 소첩이 억울하여 죽을 것만 같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하고도 끔찍한 것이었다. 연화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신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산발을 한 여인이 대전뜰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하지만 때 묻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탐욕과 도끼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바로 연화의 언니 최옥선이었다. 그녀는 엎드려 통곡하며 바닥을 쳤다. 아이고, 전하. 어찌하여 조강지처를 버리시고 가짜를 옆에 두시나이까. 전녀는 도둑입니다. 제 이름을 훔치고 제 운명을 훔치고 국모의 자리까지 훔친 천하의 사기꾼이옵니다. 옥선의 외침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백관들은 당황하여 왕과 왕비를 번갈아 쳐다보았고 연화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이창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손짓으로 금군을 물렸다. 가까이 오라. 왕의 명에 옥선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으로 기어 단상 아래까지 다가왔다. 그녀는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연화를 쏘아보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전하, 이것을 보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혼서지, 혼인 증서이옵니다. 여기 분명히 신부의 이름은 최옥선이라 적혀 있사옵니다. 제 아비 최진사가
이 진사댁과 맺은 약조의 주인은 바로 저 옥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 앙큼한 연하년이 제가 잠시 출타한 틈을 타서 감히 언니의 자리를 가로채고 가마에 올랐나이다. 국법으로 따져도 인륜으로 따져도 국모의 자리는 원오리지널 주인인 저의 것입니다. 옥선의 주장은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오로지 문서상의 기록만을 앞세워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녀가 이토록 발악하는 이유는 명백했다. 함께 도망쳤던 부자애인은 옥선의 낭비벽을 견디다 못해 그녀를 버렸고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떠돌던 중 병자 이선이 바로 국왕 이창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었다. 땅을 치고 후회하던 그녀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버려진 권리를 되찾기 위해, 아니 나라의 안주인이라는 부귀영화를 차지기 위해 목숨을 걸고 궁궐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신료들 사이에서 동료가 일었다. 엄격한 유교 사회에서 혼서지에 적힌 이름은 무시할 수 없는 증거였다. 웅성거림이 커지자 연화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으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전하, 언니의 말이 맞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은 언니가 맞고 저는 대역을 자처한 죄인입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부디 언니를 용서하시고 멈추라. 이창의 호령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창은 옥좌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용포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조차 위압적이었다. 그는 옥선 앞에 멈춰섰다. 옥선은 왕의 기세에 눌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왕을 올려다보았다. 전하, 기억하시지요? 저희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제가 진짜 아내입니다. 이창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진짜 아내라고 하였느냐? 옥선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사옵니다. 혼서지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창은 코웃음을 쳤다. 문서라. 그래, 문서는 중요하지. 허나 네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창은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혼서지가 아니었다. 바로 옥선이 도망치던 날 밤 부모에게 남기고 간 그 절연장이었다. 연화가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훗날을 위해 이창에게 건네주었던 바로 그 편지였다. 이창이 종이를 옥선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이 글씨가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병자에게 시집가 썩을 수 없다. 찾지 말라고 쓴 이 폐륜의 글귀가 정녕 네 것이 아니란 말이냐? 옥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네가 비단옷을 입고 도망칠 때 연하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내 차가운 방에 들어왔다. 이창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근정전을 울렸다. 네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희희낙낙할 때 이 사람은 살을 내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나를 먹여 살렸다. 네가 부귀영화를 찾아 떠났을 때 이 사람은 자객의 칼날 앞에서도 내 앞을 막아서며 목숨을 걸었다. 이창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는 연화를 가리키며 외쳤다. 왕후의 자격은 종이 쪼가리에 적힌 이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피를 흘렸는가? 누가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지탱했는가? 그것이 자격을 증명한다. 신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왕의 분노를 지켜보았다. 옥선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보섰다. 전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철이 없어서. 이창은 차갑게 말을 잘랐다. 철이 없어서 아비를 피토하게 만들고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었느냐? 내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 그 죄는 가볍다 하느냐? 이창은 다시 옥좌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엄숙하게 선포했다. 내 비록 폭군은 아니나 인륜을 저버린 자를 국모로 맞을 수는 없다. 죄인 최옥선은 들으라. 너는 감히 국혼을 능멸하고 왕실을 기만하였으며
무고한 중전을 모함하였다.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중전의 핏줄임을 감안하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옥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으나 이어지는 왕의 말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허나 너는 다시는 최씨 가문의 딸로 살 수 없다. 너를 관비관하의 노비로 삼아 변방의 험지로 보낼 것이니 평생 거친 일을 하며 네가 버렸던 땀과 눈물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라. 끌어내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달려들어 옥선을 포박했다. 안 돼, 전하, 연화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언니지 않느냐? 옥선이 발버둥치며 연화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연화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그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인과응보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옥선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근정전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이창은 떨고 있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놀랐소? 미안하오. 내 진작 처리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마무리 지었소. 연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골룡포를 입은 지아비의 모습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아니옵니다. 전하의 성은 이망극하옵니다. 하오나, 언니가 너무 가여워서 마음 약한 연화가 눈물을 흘리자 이창은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가엾다, 여기지 마시오.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것뿐이요. 부인이 걸어온 길이 지금의 영광을 만들었듯 그 여인이 걸어간 길은 파멸로 이어진 것뿐이니 이창은 신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선포했다. 경들은 들으라. 여기 있는 왕비 최 씨는 과인이 가장 비천하고 위험했던 시절에 목숨으로 의리를 지킨 나의 유일한 반려다. 앞으로 그 누구도 출신이나 과거를 들먹이며 중전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곧 과인에 대한 역모로 간주할 것이다. 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문무백관이 일제히 복창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궁궐 마당에 울려 퍼지는 그 함성은 연화가 흘린 지난날의 눈물을 닦아주는 승전가와도 같았다. 연화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이창의 손에 힘을 주어 마주 잡았다. 도망친 언니 대신 입었던 눈물의 홀레복, 곰팡이 냄새나는 초가집, 피 튀기던 도피 생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역 죄인도 가짜 신부도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조선의 국모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였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창과 연화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조용히 후원을 거닐었다. 달빛이 연못에 비쳐 은은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이창은 연화에게 물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초가집에서 우리가 처음 밥상을 마주했던 날 국이 짰던 것을. 연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께서 인상을 찌푸리시면서도 다 드셔주셨지요. 이창이 껄껄 웃었다. 그때 결심했소. 이 여인이 해주는 밥을 평생 얻어먹으려면 내 반드시 살아서 성공해야겠다고. 농담 속에 담긴 진심을 알기에 연화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해보시오. 내 별까지 따다 주리다. 친정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버님께서 쓰러지신 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창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내 이미 어이를 보내 살폈소. 다행히 기력을 회복하셨다 하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부모님을 입궐토록 하겠소. 이제는 죄인의 가족이 아니라 국구왕의 장인의 예우로 모실 것이요. 연화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창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전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창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다. 은혜라니,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오. 우리는 부부요. 부부 사이에 은혜를 갚는다는 말은 없소. 그저 평생 함께 갚아나가며 사는 것이지.
밤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이 끝나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왕관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다. 서로가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낡은 각근을 풀고 용포를 입은 사내와 눈물의 홀레복을 벗고 저기를 입은 여인은 그렇게 달빛 아래서 서로의 눈동자 속에 영원을 약속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대지를 간지럽히니 삭막했던 궁궐의 정원에도 형형색색의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났다. 거란 깊숙한 곳, 교태전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으나 연화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긴장되었다. 오늘은 바로 친정 부모님이 입궐하시는 날이었다. 연화는 평소 즐겨 입던 수수한 옷 대신 왕비의 위엄을 갖춘 화려한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봉황이 새겨진 비녀를 꽂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국모의 자태였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부모님을 기다리는 어린 딸의 설렘을 담고 있었다. 상궁들이 분주하게 다과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귀한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연화는 자꾸만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찻잔을 만지작거렸지만 찻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잔물결처럼 일렁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전하, 최진사 대감과 정경 부인께서 당도하셨사옵니다. 내관에 고하는 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연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채통을 지켜야 한다는 상궁의 눈짓도 그녀의 급한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문이 열리고 늙고 주름진 두 노인, 최진사와 윤씨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궁궐의 웅장함에 기가 눌려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다. 최진사의 허리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고 윤 씨의 머리에는 흰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님, 어머님, 연화가 달려나가 그들의 손을 잡았다. 윤 씨는 눈앞에 서 있는 고귀한 여인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연화가 맞느냐. 윤 씨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했다. 예, 어머니, 불효녀 연화입니다.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연화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려 하자 최진사가 기겁하며 그녀를 말렸다. 아니 되옵니다. 중전마마, 어찌 지존의 몸으로 저희 같은 늙은이들에게 절을 하십니까?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최진사는 황급히 바닥에 엎드려 조아렸다.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국모라 한들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 있으며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꽃을 피우겠습니까?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최진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그 고생을 하고 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줄 알았는데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늘이 도우셨어.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동안 오열했다. 그것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기적 같은 재회를 축하하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때 어찌 나만 빼놓고 이리 눈물바다를 만드시는가. 하는 호탕한 목소리와 함께 이창이 들어왔다. 골룡포를 입은 왕의 등장에 최진사 부부는 화들짝 놀라 다시 엎드리려 했다. 하지만 이창은 성큼성큼 다가가 장인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장인어른, 편히 하십시오. 여기는 조정이 아니라 사가와 다름없는 곳입니다. 오늘만큼은 임금이 아니라 사위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이창은 깍듯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최진사는 감격하여 몸 둘 발을 몰라 했다. 전하,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비천한 집안의 딸을 이토록 아껴주시니 소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이창은 껄껄 웃으며
윤 씨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장모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연화가 밤마다 친정 걱정에 잠을 못 이루었는데 이제야 마음을 놓겠습니다. 왕의 소탈하고 따뜻한 배려에 굳어있던 분위기는 봄눈 녹듯 풀어졌다. 다과상이 들어오고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창은 과거 산골 생활의 일화들을 꺼내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장모님, 혹 연아가 어릴 때부터 손맛이 없었습니까? 제가 처가에 장가들어 처음 먹은 국이 소금국이었습니다. 이창의 농담에 윤 씨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아이고, 전하도 참, 우리 연아가 솜씨는 없어도 정성은 지극하지 않습니까? 연아는 얼굴을 붉히며 이창을 흘겨보았다. 전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어찌 지난 일을 자꾸 들추십니까? 그 모습에 모두가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궁궐 안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다. 이창은 최진사에게 하사품을 내리며 당부했다. 앞으로 자주 입걸하십시오. 연화가 외로워하지 않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든든한 사위 노릇을 하겠습니다. 최진사는 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로소 가문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가을이 되었다. 이창의 치세 아래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그는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세금을 감면하고 부역을 줄이는 선정을 베풀었다. 백성들은 그를 보리밥 임금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가난한 시절 보리밥과 시래기죽으로 연명했던 왕이 백성의 배고픔을 잊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연화 역시 무명 왕비라 불리며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을 멀리하고 궁녀들과 함께 직접 누에를 치고 배를 짜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흉년이 드네에는 왕실의 창고를 열어 구휼에 앞장섰다. 콧대 높은 사대부 부인들도 처음에는 그녀의 출신을 비웃었으나 연화의 기품 있는 행동과 깊은 학식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 감복하여 점차 그녀를 진정한 국모로 떠받들게 되었다. 그녀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로 여겨졌다. 어느 날 연화는 상궁으로부터 조심스러운 보고를 받았다. 북방 국경지대로 유배를 간 언니 옥선의 소식이었다. 그곳 관비가 되어 빨래와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다 하옵니다. 고된 노역으로 손발이 다 부르트고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상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연화는 잠시 창밖에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았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한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제잘되던 언니였다. 욕심이 과하여 스스로 화를 자초했으나 핏줄의 정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겨울이 오면 북방은 몹시 추울 것이다. 내 탕고왕비의 개인 창고를 열어 두툼한 소못과 이불을 보내거라. 그리고 약재도 좀 챙겨 보내도록 해라. 상궁이 놀라 되물었다. 마마, 그토록 마마를 괴롭히고 모함했던 죄인입니다. 어찌 이리도 자비를 베푸십니까? 연화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죄는 미우나 사람은 불쌍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전하를 만나고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 악연도 인연이라 했다. 죄를 사해줄 수는 없으나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다만 내가 보냈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연화의 깊은 뜻을 알아차린 상궁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다. 옥선은 평생 차가운 개울가에서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자신이 걷어차버린 복과 동생을 향한 질투 그리고 뒤늦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영원한 형벌이자 스스로 깨달아야 할 업보였다. 그날 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떴다. 이창과 연화는 모든 시종을 물리치고 단둘이 후원인 경회루를 거닐었다. 달빛이 연못 위에 부서져 은비늘처럼 반짝였고 풀벌레 소리가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이창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부인, 기억하시오? 우리가 도망칠 때 산 중턱에서 만났던 그 노스님 말이오. 이창이 문득 옛일을 꺼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기억합니다. 저를 보며 여의주라 하셨지요. 이창은 걸음을 멈추고 연화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그 스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소. 그대는 나의 여의주요, 나의 등불이요.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분노만 씹으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요.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으나 이내 이창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전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규방에 갇혀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제게 세상을 보여주셨고 용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지나온 세월을 읽었다. 낡은 초가집의 외풍, 자객의 칼날, 피 묻은 붕대, 그리고 억울했던 누명들, 그 모든 고통의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이라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린 것이었다. 이창이 부드럽게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곧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는 이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줍시다. 피비린내 나는 칼싸움 대신 글 읽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말이오. 연화는 자신의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렇다. 그녀의 뱃속에는 이 나라의 다음 주인이 될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예, 전하, 우리 아이는 부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형군이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아버님처럼 강인하고 어머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창은 연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천지신명이 두 사람에게 보내는 축복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멀리서 도성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백성들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할 것이고 옥선은 차가운 변방의 달을 보며 눈물 흘릴 것이다. 선과 악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고 인과는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간다. 연화는 이창의 품에 기대어 달을 올려다보았다. 언니가 도망친 그날 눈물로 입었던 그 홀레복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옷이 되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비단옷이 아니라 그 옷 속에 감춰진 시련을 견뎌낸 단단하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후대 사람들은 이 일을 기록하여 현우실록이라 부르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옥녀와 선녀 이야기라 빗대어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널리 퍼진 이야기는 욕심 많은 언니는 쪽박을 차고 착한 동생은 왕비가 되었다는 단순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였다. 누군가는 운명을 탓하고 도망치려 하지만 진정한 주인은 운명에 맞서 싸우며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는 자라는 것을 밤하늘에 빛나는 저 별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최진사 댁 둘째 딸 연화와 폐세자 이창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조선 팔도 방방곡곡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흐르고 또 흘렀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북방의 함경도 국경지역, 살을 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은 죄인들이 유배를 와서 생을 마감하는 절망의 땅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탁탁탁 하는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얼음을 깨고 만든 구멍에 시뻘개진 손을 담가 빨래를 헹구는 여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거친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피부는 동상으로 인해 검붉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바로 10년 전 부귀영화를 참아 동생에게 홀레복을 떠넘기고 도망쳤던 최옥선이었다. 한때 고운 분을 바르고 비단신을 신었던 그녀의 발은 이제 투박한 집신 간발의 의지의 동상을 견디고 있었고
옥구슬 같던 목소리는 거친 쇳소리로 변해 있었다. 어이, 관비 최씨. 손놀림이 왜 그리 떤떠. 오늘 안에 저 산더미 같은 군관들의 빨래를 다 마치지 못하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 감독관의 채찍 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옥선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조아렸다. 아,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제발 반만은 그녀의 비굴한 대답에 주변의 다른 관비들이 킬킬대며 비웃었다. 저 여자가 예전에는 한양의 양반댁 규수였다지. 왕비 마마의 친언니라던데 꼴이 저게 뭐람. 왕비 마마는 무슨 제 복을 제가 걷어찬 천하의 멍청이지. 동생이 왕후가 될 줄 알았으면 도망을 갔겠어. 욕심이 과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비수 같은 조롱들이 귓가에 꽂혔지만 옥선은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언 밥덩이 하나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 죽은 듯이 빨래 방망이를 두드릴 뿐이었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지자 옥선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고 해진 천조각 하나를 꺼내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도망칠 때 입었던 비단 치마의 조각이었다. 색은 바래고 때가 탔지만 여전히 그 부드러운 감촉만은 남아있었다. 내가 미쳤지. 내가 귀신에 씌었지. 옥선은 습관처럼 중얼거렸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좁은 가마 대신 화려한 교위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는 꿈. 병약한 선비가 사실은 용포를 입은 국왕으로 변하는 꿈.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면 어김없이 차가운 관아의 쪽방이었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이 그녀를 반겼다. 후회는 아무리 해도 늦었고 되돌릴 길은 영원히 닫혀 있었다. 그때 한양에서 온 전령이 물건 하나를 건네주었다. 왕비 마마께서 북방의 관비들에게 하사하시는 방한복이다. 옥선의 차례가 되어 물건을 받아들었을 때 그녀는 소못 사이에 끼워진 작은 쌈지 하나를 발견했다. 몰래 열어보니 그 안에는 귀한 동상 연고와 말린 곶감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이 없었으나 옥선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곶감은 어릴 적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었고 연고에서는 고향집의 냄새가 났다. 연화였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하고 버렸던 동생. 지금은 천하의 국모가 된 연화가 보낸 것이었다. 옥선은 곶감을 입에 넣지도 못하고 가슴에 품은 채 꺽꺽거리며 울었다. 그것은 고마움보다는 뼈저린 부끄러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차가운 북풍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옥선의 눈물은 뺨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얼음꽃이 되었다. 한편 옥선의 비참한 삶과는 대조적으로 한양의 궁궐은 따스한 봄볕으로 가득했다. 창덕궁의 후원, 부용지 연못가에서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성을 하늘로 여기고 덕으로 다스리면 천하가 평안해질 것이니 올해로 10살이 된 원자 세자 이연의 목소리였다. 그는 아버지 이창을 닮아 총명하고 강단이 있었으며 어머니 연화를 닮아 섬세하고 고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철이 든 탓인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탓인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면이 있었다. 공부를 마치고 다과를 드는 시간. 어린 내관이 실수로 찻잔을 엎지르고 말았다. 뜨거운 차가 이연의 비단 옷자락에 튀었다. 아이 뜨거워. 내 이놈.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냐. 내 옷이 어떤 옷인지 아느냐. 백성들이 1년을 꼬박 농사지어도 입지 못할 귀한 비단이다. 이연의 호통에 어린 내관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되섰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연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다. 그때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가 다가왔다. 멈추어라, 현아. 어머니의 낮지만 엄한 목소리에 이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마마마, 하지만 이 녀석이 제 귀한 옷을 연화는 내관을 일으켜 세워 물러가게 한 뒤 아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처소인 교태전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화려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고 거친 옷 한 벌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 산골 초가집에서 입었던 무명 저고리와 치마였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고 색이 바랜 궁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연화가 물었다. 이연은 코를 찡긋하며 고개를 저었다. 거린들이나 입는 옷 아닙니까?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연화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네 아비와 어미가 입었던 옷이다. 네가 말하는 그 귀한 비단옷을 입기 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입었던 전투복과도 같은 옷이란다. 이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서요. 왕이 되시기 전에 말입니까? 연하는 아들을 무릎 앞에 앉히고 조용히 타이르기 시작했다. 현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비단보에 쌓여 금그릇에 밥을 먹었으니 세상 모든 것이 당연해 보일 것이다. 허나, 네가 입고 있는 그 비단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짜인 것이고 네가 마시는 차 한 잔도 농부의 구분 등에서 나온 것이다. 옷에 찬물이 튄 것은 씻으면 그만이지만 아랫사람에게 모진 말을 내뱉어 그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은 씻을 수가 없다. 네가 훗날 군주가 되어 만백성을 다스리려거든 가장 낮은 곳의 추위와 배고픔을 알아야 한다. 어머니의 단호한 가르침에 이연은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날 저녁 정무를 마친 이창이 교태전을 찾았다가 의기소침해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연화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이창은 껄껄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중전의 교육이 태학의 박사들보다 훨씬 훌륭하오. 내 안 그래도 현이가 너무 궁궐 안에서만 자라 세상 물정을 모를까 걱정하던 참이었소. 이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부인, 내일 채비를 하시오. 그리고 현이에게도 평민들이 입는 옷을 입히시오. 갈 곳이 있소. 다음날 이른 새벽 궁궐의 총문을 통해 세 사람의 행색 초라한 일가족이 빠져나갔다. 호위무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들을 따랐다. 이창과 연화 그리고 이현은 도성을 벗어나 10년 전 그들이 처음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 깊은 산골로 향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고 가파른 고개를 넘을 때마다 이현은 다리가 아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하며 투정을 부렸다. 하지만 이창은 엄하게 말했다. 참거라. 네 어미는 만삭의 몸으로도 이 길을 걸었다. 고작 이 정도 산길도 걷지 못하면서 어찌 천리강산을 다스리겠느냐. 아버지의 꾸지람에 이현은 입을 꾹 다물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음을 옮겼다. 반나절을 걸어 도착한 곳에는 옛 초가집의 터가 남아 있었다. 지붕은 다 무너져 내리고 기둥만 앙상하게 남았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이창과 연화의 눈에는 그 폐허가 궁궐보다 더 찬란하게 보였다. 여기가 아바마마와 어마마마께서 사시던 곳입니까? 이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렇다. 저기 저 아궁이에서 네 어미가 매운 연기를 마시며 밥을 지었고 저 방구석에서 내가 밤새워 병법서를 읽었다. 그리고 저 마당에서 자객들의 칼날을 피하며 서로를 지켰지. 이창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긍지가 서려 있었다. 연하는 미리 준비해온 주먹밥을 꺼냈다. 보리밥에 소금간만한 투박한 음식이었다. 자, 먹거라. 이것이 백성들이 먹는 밥이다. 이연은 쭈뼛거리며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거칠고 퍽퍽해서 목이 메었다. 평소 수라상에 올라오던 기름진 고기와 달콤한 약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땀을 흘린 뒤에 먹어서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진심이 느껴져서인지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났다.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연의 말에 이창과 연하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창은 폐허가 된 집 기둥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현아, 잘 듣거라. 왕의 자리는 이 허물어진 초가집과 같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비바람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모, 옥선이 왜 지금 저 북방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화려한 겉모습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너는 부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현은 먹던 주먹밥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소자, 오늘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이 보리밥 맛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는 군주가 되겠습니다. 10살 소년의 눈빛이 전보다 한층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 세 사람은 다시 도성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내려오는 길 연화는 이창의 팔짱을 끼었다. 전하,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현이가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이창이 연화의 손등을 토닥였다. 모두 부인의 덕이요.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분노에 찬 폐쇄자로 남았을 것이고 현이 또한 교만한 폭군이 되었을지도 모르오. 나의 여의주가 2마리의 용을 키워내는구려.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10년 전 가마 안에서 흘렸던 두려움의 눈물을 완전히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 환하고 평온했다. 궁궐로 돌아온 후 이현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존댓말을 섞어 썼으며 수라상에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틈만 나면 어머니 연화에게 달려가 어마마마 옛날 이야기를 더 해주세요. 아바마마가 빨래를 도와주셨다는 게 정말입니까? 하며 조르곤 했다. 궁궐 안에는 성군의 제목이 자라고 있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겨울이 찾아왔다. 함경도 국경에도 또다시 눈이 내렸다. 옥선은 낡은 속옷을 입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손에는 동생이 보내준 이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곶감 씨앗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마당 한 구석, 볕이 조금이나마 드는 곳에 심었다. 부디 다음 생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평범한 들꽃으로 태어나거라.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제 자리에서 조용히 향기를 내는 그런 꽃으로. 그것은 곶감 씨앗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참회의 기도였다.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 씨앗을 덮어주었다. 차가운 땅속에서 씨앗은 긴 잠을 자고 언젠가 봄이 오면 싹을 틔울 것이다. 한편 창덕궁의 침전에서는 이창과 연화가 나란히 누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인, 행복하시오? 이창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이창은 연화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렇소. 언니가 도망친 그날 그대가 흘린 눈물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되었소. 우리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아니, 다음 생에서도 다시 부부의 연을 맺읍시다. 그때는 내가 왕이 아니어도 그대가 왕비가 아니어도 좋소. 그저 이창과 최연아로 만나